화폐의 역사. 제4회 그리스 주화의 국제화. 그리스와 알렉산드로스.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순경입니다. 오늘은 고대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은 조각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들과 도시국가들,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무역망을 하나로 묶었는가? 이야기는 바다 위에서 시작되고 전쟁터의 먼지 속에서 숨을 쉬고 마침내 한 인물의 손에서 세계를 통일하는 힘으로 폭발합니다. 1. 바다 위의 그리스. 연결된 세계의 탄생. 기원전 8세기 그리스 본토는 좁았습니다. 땅은 척박했고 인구는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바다로 나갑니다. 아시아의 해안에, 이탈리아 남부에, 시칠리아의 기름진 평원에 바람을 타고 이동한 그리스인들은 새로운 식민도시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신을 모셨고 고향과 같은 달력으로 축제를 열었고 같은 무게단위와 같은 가치단위를 사용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도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화가 등장하자마자 넓은 지역으로 쏟아져 나갈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인프라였습니다. 이 은의 도시 아테네, 국제통화의 심장.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로리온의 은광에서 터져나온 막대한 은 덕분에 유례없는 선택의 순간을 맞습니다. 시민에게 나눌 것인가, 아니면 다가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할 것인가? 테미스토클레스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바다를 지켜야 도시를 지킨다. 이 은을 배에 쏟아부어라. 그 선택으로 아테네는 무려 200척이 넘는 3단 노선을 갖게 되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 승리는 그리스 세계 전체를 구한 결정적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 아테네는 은하주조를 국가적 기술로 끌어올립니다. 무게는 동일, 순도는 일정, 디자인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 앞면은 아테나 여신, 뒷면은 올빼미. 사람들은 이 은하를 보면 말했습니다. 아테네 돈이다. 이건 시험해 볼 필요가 없다. 이 한 문장이 아테네 은하를 국제통화로 만들었습니다. 지중해 전역의 상인과 군대, 도시국가와 왕국이 이 은하를 받아들였습니다. 3. 전쟁과 용병. 신용이 무너지는 곳에서 태어난 금속의 권력. 그리스의 주화를 멀리까지 퍼뜨린 것은 평화로운 시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병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약속은 바람보다 가벼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갚겠다. 그러나 패배하면, 죽으면, 도망치면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용병은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계약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단 하나, 즉시 쓸 수 있는 금속, 금이나 은이었습니다. 곡물은 썩고 가축은 도망가고 약속은 사라지지만 은화는 어디서나 동일한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용병의 지갑에는 가장 신뢰받는 아테네 은화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용병이 이동하면 은화도 함께 이동합니다. 전쟁의 경로를 따라, 국경을 따라, 항구를 따라. 그리고 그 주화는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교역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4. 해상무역, 지중해의 혈관. 그리스, 이오니아, 페니키아, 이집트. 지중해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교역망이었습니다. 곡물, 철, 구리, 향신료, 포도주, 목재, 도자기.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흐르는 가운데 은하는 짐 속에 조용히 끼어 이동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테네 은하는 특별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상인이 이집트에서 곡물을 사기 위해 은하를 꺼내면 상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올빼미네? 좋아, 거래하자. 이 한마디가 지중해 전체의 거래 비용을 무너뜨렸습니다. 거래가 빨라지고 교역이 활발해지고 도시 간 네트워크는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5. 페르시아 전쟁. 은화의 대이동. 페르시아와의 전쟁은 은화의 이동을 폭발적으로 가속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조공을 금과 은으로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은화는 전쟁을 거치면서 엄청난 규모로 페르시아 땅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페르시아 내부에서도 아테네 은화가 그대로 유통되었습니다. 전쟁은 은하를 국경 너머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힘이었습니다. 6. 고고학의 증언.
땅속에서 발견된 화폐의 길. 오늘날 발굴되는 은닉은하 더미는 이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소아시아의 산화고지, 페니키아의 사막도시, 나일강 하류, 심지어 흑해 북쪽, 스키타이 유목민 지역까지 어떤 곳에서는 한 집의 바닥 아래에 전쟁을 피해 묻어둔 아테네 은하가 수백 개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화는 그리스 세계를 훨씬 넘어 고대 세계 전체의 경제를 잇는 실핏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7. 알렉산드로스, 금속을 세계 질서로 만든 사람. 마침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기원전 336년 20살의 젊은 왕 알렉산드로스. 그는 그리스 도시국가의 갈등을 정리하고 마케도니아를 등 뒤에 업고 세계 최대의 제국 페르시아로 향합니다. 그가 본 것, 고대 세계 최대의 금속 창고. 그는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승리한 뒤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바빌론, 수사, 페르세폴리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금과 은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전쟁, 조공, 세금으로 모인 금속. 현대 기준으로 수천 톤 규모로 추정되는 귀금속. 말 그대로 금속의 바다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결단, 모두 녹여라. 그는 약탈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금속을 세계 질서의 언어로 만들려 했습니다. 정복지마다 주조소를 세우고 금과 은을 녹여 통일된 무게, 통일된 순도, 통일된 디자인으로 다시 찍어냅니다. 앞면에는 헤라클레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얼굴은 사실 젊은 정복자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뒷면에는 제우스, 제국의 권위를 새긴 문장. 주화의 대홍수,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통화. 군대의 급료, 식량 조달, 항구 건설, 행정 운영. 모든 지급은 알렉산드로스 주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주화는 그의 진군 속도만큼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이집트, 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박트리아, 그리고 인더스강 너머까지.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가 만든 화폐 체계는 수백 년 동안 헬레니즘 세계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리스 주화가 지중해의 통화였다면 알렉산드로스 주화는 고대 세계 최초의 세계 통화권이었습니다. 8. 결론. 주화는 금속이 아니라 세계를 조직한 질서였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주화는 처음에는 도시국가의 경계를 넘는 결제 수단이었고 아테네의 은하는 지중해 전체를 잇는 국제 통화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그는 정복을 통해 확보한 막대한 금과 은을 단순한 전리품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 금속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나의 무게로, 하나의 도안으로 다시 찍어내며 서로 다른 지역과 민족, 경제권 전체를 단일한 화폐 질서 속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것이 알렉산드로스의 진정한 화폐사적 의미입니다. 그의 주화는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복된 세계를 하나의 경제적 공간으로 재조직하는 도구였고 그 결과 고대 세계 최초의 광역적 통화권이 탄생했습니다. 주화는 그의 손에서 금속을 넘어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흐름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받은 문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입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주화를 단순히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화를 전쟁, 조세, 행정 전체를 관통하는 제국의 운영 언어로 다시 설계했습니다. 정복지에서 거둔 세금과 전리품을 다시 주화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광대한 제국을 하나의 결제 질서로 묶어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로 이 로마의 독자적 화폐 시스템과 그것이 어떻게 제국의 통치 구조와 맞물려 작동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